푸틴의 방북은 24년 만에 이뤄진 일이고 악당들의 만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고 탄약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러시아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을 북한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저지해야 할 때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고 침략을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우리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미연합군하고 북러연합군하고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의 스케일이잖아요. 김정은이 휴전선 철책을 허물고 종전선언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자! 종전선언을 하는 그날. 좋은 같이 가야죠. 예. 예. 종민 씨. 네. 최근 전 세계가 집중한 이 대형 이벤트가 북한에서 있었죠. 뭐였을까요? 아, 당연하죠. 요즘 뉴스만 틀면 사실 이게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예.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예. 평양을 푸틴이 갔다. 굉장히 뭐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이제 푸틴이 만났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단순한 토픽이니까. 그럼 네. 전문가로서 네.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올 앞으로의 이제 변화, 또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진짜 계십니까? 정민 오빠가 24년 만에 이렇게 또 방문인 만큼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 일단 시작은 좋아. 일단 푸틴 형님께서 아우인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잘 그렇죠. 짚어주셨어요. 그 나라에 간다는 거.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을 했죠. 네. 그에 대한 이제 답방 형식으로 푸틴이 언젠가 평양에 올 것이다 하다가 지난 6월 19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푸틴의 방북은 24년 만에 이뤄진 일이고 아버지 김정일 때 있었고 김정은 때는 이번에 처음 온 거예요. 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저렇게. 지금 변함이 없네, 변함이. 야, 이런 또 공연을 해? 이 와중에? 했어요. 막 총 돌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해방탑이란 게 있군요.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스물한 시간이라고 하면 뭐 사실 자는 시간 몇 시간 빼고 나면 거의 하루에 가까운 일과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저게 21시간이었어요? 21시간 동안 방북하는데 저 활동들을 굉장히 어떤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네.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뭔가 뉴스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푸틴은 평양에 왜 갔을까? 그리고 또 국제적 왕따 둘이 만나면 이제부터 우린 단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만났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계 거물이시고요. 한국인 최초 UN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맡으셨던 오준 전 UN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준 대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24년 만에 평양에 간 이제 푸틴을 만난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남북이라는 바로 우리의 특수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전 세계인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만감은 아마도 세계 여러 개 나라의 네. 언어로 아마도 자막이 달려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난리가 날 정도로 막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관심을 계속 가졌죠. 사실 둘의 만남이 공식화된 다음에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의 축의 만남이다. 악당들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악당 잘 어울린다. 사실 CNN 같은 경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기가 필요하고 반면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식량과 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이 만났는데 둘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단 이걸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불행한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이 평양에 24시간도 안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상징적이고 의존적인 거 다 뺀다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한 것이 주목되는 건데요. 하나는 북한과 동맹 조약을 맺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안보리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무기 거래 뭐 이런 것이 이거는 뭐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합의했을 것이다 하는 이 두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부분, 즉 안보리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또 북한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로 했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이 더 위험하고 더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만 즐거웠던 이 푸틴의 방문. 한 방에 정리하네. 오 전문가 맞으시다. 약 21시간 동안 짧고 굵게 그래요. 빡빡하게 푸틴의 평양 일정을 쭉 훑어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21시간? 아이고야. 야. 대단하다 정말. 야 이게 너무 웃기다. 그 앞 시간에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푸틴 기다리는 정은. 이 일정이. 저기 첫 번째 일정은 새벽 2시를 훌쩍 넘어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푸틴입니다. 야 이게 너무 웃기다. 그냥 새벽 2시에 와. 진짜. 저 동원된 사람들은 속으로 여겼을 거예요. 와, 좀 대낮에 오지 말이야. 둘 다 이상하다. 새벽 2시에. 평양을 찾아온 푸틴 대통령 동지를 각별한 존경과 환대 속에 맞이했습니다. 야, 불 켜는 거 봐. 아니 푸틴 온다고 아파트 불 다 켜놨어요 지금. 사진을 그냥 와, 사진은 저렇게 환한 평양이 있었구나. 다 켜놨어요 지금. 아빠도 진짜 불다 아이고야. 켜놨다. 아파트 지금 불 다 켜놨어. 다 켜놨어. 잠도 못 자고 맞아. 새벽까지 불 켜고 있어. 파티다, 파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영화 세트장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 자기 집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휴식하실 거라면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시간을 내주셔서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난이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관공서들이 뭐 이렇게 여름철 같은 때는 뭐 전력이 안 들어와서 시간제로 이렇게 네. 쓰기도 하고 네. 뭐 에어컨도 아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없어요, 어느 없어요. 급 이상이나 돼야 에어컨을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쓰지도 못한다고 하는 건데 네. 저 때가 새벽 2시에서 3시경인데 평양 시내에 아파트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환영하는 건 알겠지만 아파트 불은 왜 킵니까? 다 자고 있을 텐데 안에서.
아니 유 대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가장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건물 외벽에 불장식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평양시 행사총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아마 나가서 이 불장식을 다 100%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안에 살림집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가 100% 다 새벽 3시까지 다 불이 켜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 4시까지 불 켜 있다는 건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지도 못하고 지금 꼬박 세웠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텔레비를 틀어주겠어. 뭐 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아무튼 뭔가 이상합니다. 네, 새벽 2시에 국가정상이 만나서 잠자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이거는 사실 외교적 결례예요. 왜냐면 이상하죠. 러시아 맞아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외교 행사는 방문하는 상대국의 시차와 시간에 맞춰서 세팅되는 게 외교적인 예인데 새벽 2시에 왔다는 건 이건 푸틴이 의도적으로 새벽 2시에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상대국에 대한 사실은 외교적 결례죠. 아니 근데 이 푸틴이 원래 지각대장인 건 유명해요. 원래 유명한데 저도 좀 찾아봤더니 2014년에 메르켈 당시 이제 독일 총리 네. 4시간 15분 기다렸어요. 4시간 15분. 4시간 15분. 이거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기다리거든요. 외교 정상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이거 웬만한 남녀 사이에 이 정도면 아유, 거의 안 기다리죠. 헤어질 수 갔지, 중간에. 같이 결례지. 관례와 어떤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무대에서 4시간 15분의 지각이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이어지죠. 2018년 아베 전 일본 총리 2시간 30분 기다렸고요. 2019년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1시간 51분 지각 사태 왜 벌어집니다. 그러는 거야? 자, 이렇게 일종의 어떤 푸틴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전례가 있는데 지난번 김정은의 방러 때는 푸틴이 미리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방북하면서 지각을 또 한 거죠. 새벽 2시에 도착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제 메르켈 총리와 만난 것 등등등은 회담장 지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입국 지각이잖아요. 입국 지각. 입국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박 2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 당일치기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그렇지. 뭐 일각에서는 이제 푸틴이 너무 이제 무례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이다. 왜냐면 북한은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어요. 1박 2일로 성대하게 하려고 했겠죠. 솔직히 김정은이 마음만 먹었으면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순환공항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 하죠. 동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성대하게 1박 2일로 그 국빈 방문을 하면 한국도 약간 눈치를 줄 것이고 특히 중국의 시진핑도 둘이서 뭐 하는 것일까라고 따가운 눈총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윈윈하는 차원에서 북한 손도 들어주고 한국과 특히 시진핑 손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약간 새벽에 도착해서 일단 전화 걸은 다음에 나오진 마라. 갈 때는 출근 성대하게 하되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 타협을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약간 단촐하게 하자. 네. 북진 김정은 네. 북진 김정은 북진 김정은 다 같이 북진 김정은 왜 다 같이? 북진 김정 네네 오늘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이거 아니 그 러시아의 우리 푸틴 형님께서 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까지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김정은이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리만감에 온다고 했더니 글쎄 오늘 함께 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와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푸틴 형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짭지? 하나 둘 셋 푸틴 형님 나와라. 나와라. 야, 이건 예상 못했다. 야, 이건 예상 못했다.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티셔츠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푸틴이 다운. 야, 근데 내 안에 너무- 푸틴 있대. 나 너 좋아하냐? 오늘부터 이 푸틴 형님과 나는 일심동체가 딱 됐으니 내 다른 거는 뭐 김정은이 욕하고 이런 거는 오늘 다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푸틴 형님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야, 그 티셔츠를 입으니까 그 푸틴이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쫙 펴졌네. 이게 바로 성형 수술입니다.
오늘 짭정은이 아무튼 행복해 보입니다. 나 어떤 큰형 만났다. 여기에 어떤 형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 노려보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게 만나서 뭐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들이 침공한 게 아니라 방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나토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앞제비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전쟁을 한다는 이런 세계관인데 그런 반미 세계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벨라루시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란 반미 국가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동맹을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 왕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왕따 상태로부터 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 거쳐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데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저거 똥을 좀 가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 편으로 좀 묶어서 모종의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진 교수님 말씀이 이제 동의하는데요, 저도. 러시아의 푸틴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왕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처음 했을 때 안보리에 그게 올라갔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상임이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엔 총회로 가져갔어요, 그 결의를. 근데 그 유엔 총회로 가져갔을 때 물론 통과됐죠. 많은 나라가 찬성했으니까. 근데 기권한 나라가 한 30개쯤 있었고요. 반대한 나라, 러시아를 포함해서 반대한 나라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름이 확실하게 나와도 우린 러시아 편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그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시리아가 됐든 뭐 벨라루스가 됐든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지. 다 자기네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나라지만 경제력에 비해서 뛰어난 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하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야 하는데 여기서 탄약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이 엄청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땅덩어리는 제일 넓은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이제 발트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흑해를 통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발트해는 이제 미국이 이른바 이제 핀란드, 스웨덴 같은 동맹국들로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흑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막혔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의외로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천연가스랑 석유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수출 라인 막혔기 때문에 어디에 수출해야 되냐면 중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또 베이징에 방중을 한 거고. 근데 러시아에서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유조선이 인도양을 돌려면은 지금 발트해와 흑해로 나가야 되는데 다 막혔잖아 지금.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극해를 통해야 되거든요.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가지고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푸틴에게 얻어낼 것이 굉장히 많겠죠. 단물을 쪽쪽 빨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탈 때도 아까 보세요. 상속에 형님부터 타시라, 아우부터 타시라 일종의 이거 옛날에 이 만담 꽁트잖아요. 꽁트 한 편 찍고서 이제 푸틴은 휴식을 보내고 다음 날 12시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으로 이제 공식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와 함께 김정은을 보필하는 가신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걱정이 지금 고생이에요. 러시아 연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정중하게 조합되는 속에 21발의 리포가 발사됐습니다. 와, 울림피가 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행사에 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아, 평양도 굉장히 더울 텐데. putin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은 조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 진정한 전후 관계를 뚜렷이 과시한 역사적 화폭으로 새겨졌습니다. 처음 봤네, 이거 박수. 와, 아니 사실 요즘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그럼, 그 더운 데다가 거기 그늘도 하나 없는데 네. 이 정도면 누구 몇 명은 완전 진짜, 광장. 진짜 더위 먹어서 쓰러지지 않을까? 어린이집까지 저렇게 나오고. 저도 행사에 여러 번 동원됐었는데 그렇죠. 이 국가적인 행사가 진행될 때는 보통 한 평양 시민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기. 10만 명. 예, 그리고 12시에 이제 12시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시에 행사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 벌써 동원되는 시민들은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6시에 예비 집합 장소로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국가보위부에서 나온 그런 그 보위부 오총국이라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이제 나와서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한 군속 탐지기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시민증을 다 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 장소에 모였다가 행사 시간도 언제 김정은이 나오는지 대주지 않거든요. 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 행사 비밀과 관련해서. 몰라요. 그래서 안 대주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한참 떼약볕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면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20-30분 내로 물을 한 모금이라도 안 마시면 못 견디거든요. 물을 어떻게 합니까? 난 늘 가지고 가는데 대체로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봅니까? 노천에서 보니까. 물은 가져갈 수는 있어요. 물을. 예, 물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더운 날에. 근데 이제 물을 될수록이면 피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화장실을 어디서 볼 데가 없으니까. 아니 저기서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배탈 거기서 보는 겁니다. 뭐. 아니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면 군인이랑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일찍부터 서 있죠. 각 맞추고. 예. 와, 진짜. 푸틴이 도착하면서 그 연도 환영하는 그 노상에 있는 아파트들에 보니까 푸틴의 초상화가 다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한 400여 상인가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노동자들이 한 며칠 전부터 나와가지고 땡볕에서 그걸 아마 개고생을 했을 겁니다. 맞죠. 두 정상이 10분에서 20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평양의 10만 군중이 7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김정은이가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자기 눈을 찌르는구나. 왜냐면 이게 결국은 김정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안 좋아져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게 그날만 했겠어요? 며칠 전부터 나 연습을 해요, 연습을. 그래서 충성회장 뽑아내. 다들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제대로 모르는구만. 그래. 아니 나 혼자 기분 좋자고 나 혼자 잘 살자고 푸틴 형님 환영식을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녹화를 못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아니 미국 승냥이들이랑 남조선 괴뢰들을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 푸틴 형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고. 그리고 내래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밤잠 설칠까봐 밤늦게 환영식을 안 하고 낮에 하는 그 배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다 인민들을 생각하는 저의 배려심입니다. 그냥 빵을 주시오. 안 시키지 차라리. 아니 이날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거였으면 차라리 밤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밤에 했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험하지 그 않아요. 푸틴 형님이 도착했을 때 안 그래도 그 아파트에 불을 다 켜놓지 않았습니까? 네. 돈이 얼만데
환영식까지 가면 전기세가 장난 아닙니다. 해 떴을 때 행사해야지. 왜 인조해를 이용해서 행사를 합니까? 말 되네. 인조해 말 된다. 환영회에서만 행사를 해야지. 그럼 아예 안 시키면 될 거를. 야. 이 성대한 이 환영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중요 인물들 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북한 측에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북한이지. 그래야지 북한이죠. 오, 뭔데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북한이 아니죠. 그렇지. 자, 일단 뭐 환영해서 끝났어요.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해야 돼 지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그리고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착석을 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꺼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북한 관계자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서류를 다시 챙기더니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딱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일단 보시죠 한번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 러시아 외무장관이에요. 러시아 중요 내각들인데 다. Зачем вы зашли тогда? Зачем мы зашли сюда? 왜 여기를 들어버렸어? 결례다. 외교적 결례. 아이고. 운전 순서가 다르다. 이건 미리 조율이 돼 있어야지. 그게 안 됐던 걸로 보여요. 제가 과거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미리 다 저는 정상 외교는 의전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분들을 안내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야단 많이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분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앉으실 때 아닌데요. 일어나서 정상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찍혀도 안 되는 건데 돌발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네요. 북한에 지금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서 북한에도 돌발 영상이 있구나. 근데 저게 지금 러시아 측 카메라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우리를 일일이 안내했잖아. 그래. 처음부터 제재했어야지. 이 기분 나쁘죠, 저쪽도.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장관을 수행하는 수행 보좌진이 황당한 거잖아요. 들어오라고 너희들이 해서 해놓고. 우리가 장관들 모시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나는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북한이 통제를 잘못한 거죠. 적용을. 근데 저는 이번 북러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상당히 특이한 게 그 사진에서 이제 나타난 이 화면에서 나타난 양쪽에 배석하는 말하자면 내각들의 숫자예요. 보면은 러시아 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오, 맞네. 뒤쪽에도 사람들이 뒤에도 꽉 차 앉아 있죠. 있네요. 근데 북한 쪽은 앞줄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뒷줄에 거의 배석자가 없어요. 통역자만 앉아있네.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파트너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수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공산 국가들은 좀 옛날부터 자기네들은 이제 인민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배석해도 되지. 네, 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하면 그냥 배석자 자리가 끝없이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채우려면 사람들 엄청 데리고 가야 될 정도로 해놓고 들어오고 싶은 분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네. 하고 서로 숫자도 안 맞추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관례 비슷한데 그렇게 돼서 저렇게 안 맞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확대 회의라 요 앞줄에 앉았던 사람 북측하고 이제 러시아 쪽이 사실은 카운터 파트는 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무상이 있으면 이쪽에는 외교부장.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런 어떤 장관들을 보좌하는 보좌진 인원이나 통역 인원 등들도 좀 배석한 걸로 같아요. 러시아는 13명 합해서 북한은 아까 말했듯이 배석자가 이제 6명이었다는 건데 숫자도 숫자지만 러시아에서 어떤 인물들이 왔는지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 러시아가 에너지 부총리, 교통부 장관, 보건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 연방우주공사 사장.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오지 않은 카운터파트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푸틴이 대동해서 과시를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너지, 교통, 보건, 자원, 철도, 우주. 이 분야를 보면 김정은이 너무나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네. 뭔가
러시아가 북한에게 최신 기술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그 관계자들만 푸틴이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경제협력.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북한이 필요한 파트의 기관장들만 쏙쏙쏙쏙 해석시킨 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푸틴이 김정은에게 나 무기 맨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다 협력해 줄게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그 대표단에 같이 동행한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행한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나라를 비우고 완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지금 뭐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이고 있는 그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이 대표단에 망라가 됐다는 그 자체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될 무기 뭐 이런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너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망라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국방. 예. 특히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생이거든요. 이분이 러시아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74시거든요. 외교에서 50년의 잔뼈를 긁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유엔에서 이제 러시아 대사로 10년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간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외국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푸틴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사표 쓸래요.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요 하니까 푸틴이 안 된다. 내 옆에 꼭 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푸틴이 오른팔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오준 대사님께서 유엔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 외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대사를 10년을 하고 외교부 장관을 20년을 하면 어떤 사람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엔 대사를 할 때도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외교관으로 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의전 이런 거는 잘 아는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파워, 힘도 잘 알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얘기하다가 결정을 내릴 때는 no, 안 된다.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된다. 이래서 별명이 닥터 노라는 별명도 유엔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 바로 두 달 후에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연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외교관 100명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거기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고 망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축출당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й режим все эти годы проводил курс на агрессивную дерусификацию и принудительную ассимиляцию. И все эти массовые системные атаки на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насаждение неонацизма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ри откровенном попустительстве США, Канады, стран Евросоюза, высокомерно объявляющих себя эталоном демократии. 유럽에서 나치에 비교한다는 건 Мирно объявляющих себя эталоном демократии. 다 나가버린다. Вместе мы всегда были и будем 말도 안 된다, многократно сильнее и успешнее. 어머. 더더군다나 인권위에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집권했는데 4년 후에 라브로프 장관을 발탁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함께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국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푸틴의 방북도 작년에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죠. 와, 지가 라브로프 저 정도 레벨 맞추려면 리춘희 아나운서밖에 없어. 그 정도로 오래 할 정도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단독 회담까지 마친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5시요? 예. 장장 4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두 정상이 직접 두 정상의 입으로 발표했어요. 들어보시죠.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합니다.
울라진미로 비치 푸틴 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이야, 거창하게 По 포장했어요, итогам 말을.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칠 뻔했잖아, 따라서. 우리 습관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저처럼 이제 외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그 발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 크게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김정은은 뭔가 이제 그 관계 자체도 이제 동맹이라고 한 단계 더 위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이제 우리 둘이 동맹이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사실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짝사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더 돈독해진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지금 2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다 말 대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다 체결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던 4조를 한번 보시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공병을 파병한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략을 당할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침공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침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항상 자기들은 침공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두 사람 마음대로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뭘 갖다 붙이든 저 사람들 마음이야 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이걸 받는 거지. 한국 니들이 뭐 북한 침략할 생각도 없고 너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략무기의 기술 협력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걸 오판을 해가지고 불멸의 완전 동맹으로 판단을 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이거 한미연합군하고 이 북러연합군하고 이 싸우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아니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자동 개입이 확정이다. 그러면 3차 대전까지 번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안전핀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953년 우리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뭔가 달성해내요. 이른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그 제1항을 보면은 만약에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왜 우리 저런 게 없냐. 한국과 미국은 있는데. 그래서 1961년도에 중국과 소련과 동시에 비슷한 걸 체결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조소,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인데 여기에 1조가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4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나라라도 군사적으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휴 우리도 안심이다. 우린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였는데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암군이 등장해요. 술 주정꾼 보리스 옐친이요. 옐친. 소련은 요 옐친의 10년 동안 진짜 거지 국가가 돼버려요. 옐친이 뭐 했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소련에 진 빚이 많았거든요. 옐친이 이런 말해요. 돈 갚으라고. 그것도 현찰로.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우리는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는 연 끊고 대한민국 파이팅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걸 줘요. 봐라. 6.25 남쪽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쳐들어간 것이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비밀 협약 서류를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했냐? 61년도에 체결한 그 조소,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걸 폐기해버려요. 북한 멘붕화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옛 러시아 영광을 되찾자라고 집권한 푸틴이 폐기됐던 그 협약을 다시 복원을 시켜준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협약을 즈음해가지고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6월 26일 날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날리는데 탄두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떨어지는데 그걸 다 유도 조종 탄착점에다가 맞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과연 이제 북한만의 기술로 가능했던 일이냐? 이미 이제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 물자를 보내주는 것의 대가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군사 기밀들을 북한한테 이미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근데 그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말로 반박하기보다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공중에서 폭파된 영상을 우리 군이 공개했어요. 그렇죠. 이 성공 실패를 논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반에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보시죠. 날아가는 것도 약간 애매하게 날아갔어요, 저게. 비틀비틀 이렇게. 이걸 두고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 북한이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했고 국제사회가 뭘 주고받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일종의 블러핑을 할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정상회담 끝났지? 우리 다탐도 미사일 쐈고 성공했어. 훗!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우리 군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렇죠. 실패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실패했다라고 고소할 게 아니라 저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놔두면은 사실 좀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걸 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저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게 이른바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일단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 러시아 지금까지는 좋은데 불안불안해. 이 레드라인 넘어서 안 돼. 레드라인 넘는 순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를 날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서 안 되고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마침 나토의 사무총장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과 달리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북한 무기 받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무기를 받는다라면 손해보는 장사죠. 차 띄고 포 받은 적이잖아요. 그럼요. 장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냐면은 이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 쓰러져가는 김정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지금 끝나가는 우크라이나전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자제를 했었는데 최첨단 미사일을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러시아가 이제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실수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침략이 벌어질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는 한편, 그런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은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약간 협박 같은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면 러시아는 저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다. 아주 희석 동무가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 말을 잘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따지고 보면 남조선도 미국 승냥이들하고 자동 군사 개입하는 그 하기로 한 그 동맹국 아닙니까? 그래서 끄떡하면은 뭐 군사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내 그 두 발 뻗고 잠도 못 자게 계속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어떻게 나랑 푸틴하고만 형님하고만 뭐 하면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남속 동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을 먼저 건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짭정은 동지가 하신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뭘?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거니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보자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예전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가 먼저 쐈지 않냐?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먼저 쐈지 않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초딩들 싸우듯이 그렇죠.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먼데 볼 필요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당연히 우리는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로 당연히 그게 팩트예요. 근데 저기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쳤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이제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킨다고 쳐요. 그때도 저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남쪽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 우리는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러시아 형님에게 SOS를 쳤다. 이러면 와, 이거 끝이에요, 이건요. 나는 성킴이 정말 여기서 한 100번 얘기한 게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인데. 반복돼요.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웠을 때, 소련과 가까웠을 때가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친해지는 모습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25 전쟁의 개입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계속 극구히 부인했어요. 근데 이번에 푸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6.25 때 도와줬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 이걸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북한의 이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투병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북한의 공병부대가 가지고 건설을 한다.
라고 명분으로 가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유사시 이 사람들이 꽃갱이 삽 내려놓고 총을 주면요 전투병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실 이번에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가지고 사조에서 조건은 있지만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협정을 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한국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961년도 그 조약의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1년도에 당시 소련하고 체결된 조서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여기에는 일방의 어느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자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체결된 협정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이렇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자국법을 우선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발을 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이 조약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거기까진 맞아요. 거기까진 맞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고 조약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고 동맹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고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동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그냥 딴 나라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국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핑계로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군사훈련도 하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도 북러 동맹이 있으니까 핵무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러시아 해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 이제 핵무기 가질 이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입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동맹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하면 안 돼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떨어진 걸 보니까 북한 말로 써 있는 미사일 조각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 군사 협력의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영변에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서 북한이 이 시점에 딱 필요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더 우려를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됐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유엔 헌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맞아요. 할 수밖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네. 헌장 51조라는 거는 자위권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공당하면 무력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개별적인 자유권뿐 아니고 집단적인 자유권. 동맹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협정 발표가 끝난 뒤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사실 보도가 됐거든요. 그 장면은 바로 푸틴과 김정은이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인데. 선물? 네. 선물 증정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뉴스를 못 봤네 이거를. 찻잔 세트. 저걸 왜 선물해? 아 좋은 거 줬네. 약간 좀 자질구레한 느낌. 약간 기분이 언짢아. 핵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초상화를 주는 거죠. 이건 김정이 좋아했어요. 아니 이거 원래 주지 않았어요? 두 대째. 아, 또 준 거예요? 야. 와.
푸친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분해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막손 다친 거 막. 운전면허 다시 따야겠다.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장례 기념 수준인데 거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브이로그지 뭐 거의. 일단은 저런 투샷은 정말 본 적이 없는 투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사진을 한 장, 바로 이 영상. 어떡해. 이 투샷을 보고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자, 이 전 세계 네티즌들이요, 이 투샷이 달리는 기사 밑에다가 댓글들을 달았어요. 자동차 왜 그 굉장히 추격신이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요.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네. 부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평양 드리프트. 아. 또 하나가 공산주의 카풀. 오. 네. 삼장법사와 적발. 본인들은 즐거워합니다만 이게 전 세계 이제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저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최초로 내가 리만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 형님 마라탕 사주라고. 탕으로도 같이. 그럼 내가 뿌찐 맘에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탕탕 후루 내 맘이 단짠 내 맘이 단짠 아 이건 안 할라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짭짤하는 바람으로는 오대사님이 지금 보면서 나도 살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 함께 하는구나. 아니 근데 빵 꺼져주셨어요. 오준 선배 손을 제가 봤는데 밑에서.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만갑에 나왔는데. 야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이게 세상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이런 투샷을 저는 볼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또 하나 북한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요. 저 차량의 번호판의 번호를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7271953. 아마 윤아 씨는 저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뭡니까? 그럼요. 저거 모르는 북한 사람 아니죠. 전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승절이죠. 7.27. 저는 7.27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게 있어요. 막 여기 할아버지들 장군들이 막 메달 쫙 달고 막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6.25 전쟁 참전을 이렇게 완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승리를 우리는 같이 이뤄낸 혈맹 관계다. 앞으로 또 다른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있으면 우리 또 함께 또 다른 7.27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 그다음에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고맙습니다, 형님.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를 그냥 담은 것 같아요, 좀. 북한 사람들이라면 이걸 100%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종전 협종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미국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은 그런 전승절이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27에 김정은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사나가는 담배가 이름이 7.27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비싼 담배가 7.2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27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북한에서는 아주 전승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차가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에 사치품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차도 그러니까 아무 차나 위반은 아니고요. 저렴한 차를 줬으면 위반이 아닌데 아우루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비싼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준 거죠. 그리고 일부러 과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까지 북한이 아쉬운 것을 제공해 준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북한도 러시아가 가장 아쉬운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차를 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른 제재의 범주에 있는 그런 군사 협력이라든지 기술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지금 제재한 지 뭐 몇 년이 됐는데 북한이 변했냐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2년 동안 부과한 제재랑 5년 동안 부과한 제재랑은 같은 내용이라도 완전히 효과가 달라요. 5년이 되면 그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북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도 뭐든지 도와주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키기로 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벌을 못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대북 제재를 좀 어기지 못하게 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둘 빼면 안 돼요? 네.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고,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상임이사국이라는 말은 사실상 안보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쩌다 한 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인데 어쩌다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 나라들은 계속 하는 것이고, 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유엔에서 그걸 정식 제기해서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엔이 힘없어 보여요, 이제. 맞아요. 유엔이 힘이 없으면 당신도 힘이 없는 거다. 당신이 유엔의 주인이고 상임이사국인데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좀 더 위협적으로 봐야 될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뒤에 등록 군사훈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외신이 있어요. 한미훈련처럼? 그렇죠. 일단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는 건 이건 뭐 동맹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건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이 상황은 뭐 거의 동맹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한 중반부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삼각의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이 북러 회담 이후에 실제로 외신과 우리나라의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이 나왔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 트럼프의 참모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이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국이 군사 동맹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느냐, 그걸 막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시사한 거죠. 심지어 그보다 더 나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은, 만약에 올해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 아시잖아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거예요. 그렇죠. 또 턱없이 높게 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또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된다. 북핵에 맞서서. 라고 하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올 거고, 또 사태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핵무장하자라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건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NPT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일본도 그러고 주변 나라들,
라고 하면서 그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일본한테도 안 주는 주의를 우리한테 줄 리 없고 또 계속 도미노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게 벌써 생각을 해보면 몇 달 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과 친해지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도 열어놓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는 배경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미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미국과 합의 없이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한번 싸워보겠다. 핵무장 자체하겠다. 이렇게 할 정치인은 저는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미국이 우리랑 그런 협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가진 핵국가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 봐라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들여오려고 하네. 이것 봐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압박 수단은 되는 거죠. 작년 4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이 하버드 종합대학,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저희가 종합대학이라는 말 입에 올라서 제가 지금 북한에는 대학교라는 실수를 이렇게 짚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재밌어서 그랬어. 살려 제가 맞아요 대사님 하버드 종합대학 맞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 하버드 종합대학. 그럴 수 있네요. 의미상으로 그렇잖아요. 맞네. 옥스퍼드 종합대학. 계속하겠습니다. 하버드 종합대학에 가서 대담을 했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그런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핵무장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데 뭐 과연 우리가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블러핑 카드로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혹은 실제로 우리의 자국 안보의 방위적 차원에서 미국 측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요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북한과 러시아에게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러시아 니네가 정말 북한한테 군사 위성 정보 기술 넘기거나 미사일 기술 넘기면 우리 미국한테 요구해서 핵협상 들어갈 거야. 너네가 원하는 북극 항로 객적이나 러시아랑 한국의 이제 산업 교류는 없어. 라는 일종의 카드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는 시대 상황은 이번 이 북러 회담으로 마련됐다라는 거죠. 지금 핵에 관한 모든 얘기는 그냥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마구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금 그 이용해 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도 사실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국민의 76.3%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면 어떤 결과를 해야 되냐. NPT를 탈피해야 되고 그럼 제재가 시작될 거고 그다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얘기는 다른데 북한에서 지금 핵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이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난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핵이라는 건 비대칭 전략이잖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패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군사력이 강하고 시장이 크기 때문인데 좋아 우리도 핵무기 다 가질래 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자체도 이제는 작은 국가들과 어떤 면에서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이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깡패 같은 국가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하겠어라고 결정이 된다라면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우리 외교도 절반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북한이 핵을 갖는 걸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탄두가 한 당씩 남쪽으로만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걸 갖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때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 보유를 갖다 그냥 묵인해 주듯이 그런 지위를 북한은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한반도에 폭탄을 터뜨린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21시간 동안 정말 짧은 일정을 마치고 성대한 환송식을 했습니다. 개 줬어. 풍산개. 아, 풍산개. 야, 개 선물해 줬어. 차 받고 개 주고. 오. 송로버섯.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평양을 출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를 따뜻이 환송하셨습니다. 아유, 또 뭔 고생이야, 밤에까지 나. 기운들이 다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간다. 오, 참. 야, 우리 동맹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이런 거야, 지금. 그러네. 여기 김정은도 이렇게.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와. 야, 비행기가 갈 때까지, 뜰 때까지? 동지 안녕히 가시가요. 이런 거죠. 24년 만에 네. 푸틴이 지금 방북을 하는 바람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껏 고무됐고 그렇죠. 자신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지난 6월 29일이죠. 전원 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같이 있던 배지가 사라지고 거봐. 김정은의 단독 배지가 등장했어요. 거봐, 나온다 했잖아.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김재룡 당비서를 포함한 간부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왼쪽 가슴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초상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12년 만에 예. 단독 저거 배지가 맞아. 등장했습니다. 아니 뭐 나왔으니까 이제 차야겠죠? 고급 간부들을 비쌀 거야, 비롯해서 이제 점차 시작될 거예요. 점점 주민들한테 보급될 거고 원래 김정일 때도 좀 창피한지 차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배지를. 그래서 간부들만 찾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주민들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얘도? 많이 남한 물을 드셨구나. 김정은도 자기 배지를 주민들한테 다 차게 할 네.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이 정도면 김정은과 야, 이제 북한 관계자들이 이만감을 거의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한테서 아이디어 뺏겼나 봐. 제 생각에는 김정은 개인 단독 배지로 나올 가능성이 네. 이거 말 된다. 네. 이거는 안 보여줄라 했는데. 뭐? 아, 이거. 아, 이거. 예, 저를 저 짭정 굿즈 내가 받았어요. 받았지 않습니까? 녹화 끝나고 내가 선물로 줬습니다. 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만들었던 거지. 예. 짭정을 따라서 지금 김정은. 그거 지금 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 그 선물 줘가지고 내가 그 버리지도 못하고 여기 사진 있어가지고 사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 진짜 굿즈네. 북한 주민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저런 휘장이 나왔어요. 빨리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거 사겠다고 대학생들이 막 그 장마당에 가가지고 그것도 일반인 또 못 달게 했습니다. 그마저도 그래서? 간부들만 달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줌이 뭐 이거 공화국기 이거 상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이렇게 번지면 이 안에 쫙 있어요. 다 번져요. 걸으라. 딱 이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막 비싸요. 300원, 막 500원. 그럼 우리 이제 그거 사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다 사고 그거 탁 하고 나가면
소대장이 보고 그 학교 총장이 보면 야 이거 너 어디서 달았어 뺏어가요. 그럼 다음 날은 자기가 차고 나요. 그 정도로 그게 리미티드로 나와서 처음엔 막 그래요. 서로 사고 싶어서. 쌍상이나 뭐 이렇게 당중앙, 뭐 당상 이런 게 왜 비쌌냐면 사실 희소가치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는 건 동그랗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 간부들용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결국 뭐냐면 사람은. 저거를 달았다 하면 결국은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지. 북한에서 당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몇 개 만들었고 어디에 몇 개 갖고 이게 다 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해요. 번호가 만약 있다고요? 그게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없앤다 그러면 이걸 또 고의 싸가지고 당중앙위원회 또 처리하는데 바쳐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절차에 따라서 또 폐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 안에서 이제 당상을 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게 되면 김정은이 자기 그 수령 우상화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그러니까 집권해서 12년이 지난 지금에 벌써 이 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대체 이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지난 1970년에 배지가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경우,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우에는 집권 12년 만에 그것도 처음으로 제작했고 그 이후에 8년 내지 10년이 지나서야 주민들 속에 일반화됐습니다. 그것이. 네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김정은이는 굉장히 빠른 거죠. 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푸틴을 만난 뒤에 자신감을 얻어서 네. 자신의 단독 배치까지 만들 정도로 얻은 게 참 많은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숙제를 던져준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 정부에게도 큰 숙제를 이번 두 정상의 만남,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으로 우리 정부에도 큰 숙제를 남겨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보다 외교다. 그러니까 센 발언이나 말폭탄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실적인 외교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이 중국의 입장은 어떠할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그 즈음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남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과 2+2 외교 안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푸틴이 자꾸 동북아로 내려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견제하고 싶은 거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근에 그 보도로 지금 나왔는데 중국이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그 무역 담당 해보는 외교관,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의 집을 중국 경찰이 좀 굽습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 불법 장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았던 그런 돈이요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지금 회수를 하고 이걸 공개하면서 이 외교관을 추방시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외교관을 추방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두 나라 외교 관계로도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시 이제 중국 당국이 북한 외교관을 내쫓았다, 이제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이제 추방을 시켰다 하게 되면 외무성을 통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다 타산해서 볼 때 아마 중국이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 사이에 지금 돈독해지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집은 급습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이 있을 때만 그거를 해서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안 나온다 하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북한 외교관이 중국에서 돈 벌고 뭐하고 한 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심기를 노골적으로 거기다가 자기가 표출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예. 오준 대사님, 지금이야말로 외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이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10년 후에 우리가 오늘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푸틴의 방북,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 체결 이것이 한반도 상황의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루었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한반도 상황의 전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누구와도 대화를 유지해서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이들이 바로 북한의 자금줄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FBI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상위 5위 안에 드는 방송국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취직이 됐고요. 그 결과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10년 동안 9천억이 넘는 자금 세탁을 바로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테스트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석유. 직접 북한 항구 남포항까지 가서 전달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쫓아가겠다. 처벌하겠고 벌신도 하지 마라.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